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그 주광덕 위원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 그 요청하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 증권 계좌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셨습니까? 네네. 네. 다만 이 종목별로 이제 거래 내역을 뽑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그 특정 업무 경비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특정 업무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증빙 서류를 작성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증빙 자료를 이제 제출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내고 하시죠. 지금 중계됩니다. 어제 혹시 청문회 또 이렇게 하면 또 민주당은 있는데 뭘 하시려면 위원장님 어제 제가 문영배 그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2013년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를 더 이상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보자도 그걸 보셨을 건데 특정 업무 경비 본인도 썼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안 내도 된다. 그런 법은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사용 내역과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촉. 예, 자료 제출 관련 발언을 한 분 한 분 하시죠. 뭐 오전에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제 이은재 의원님께서 날짜까지 지적해 주셨거든요. 2015년 7월 7일. 네네. 그거 네, 보건행정처에서.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세요. 예,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행정처로부터 여비를 무슨 여비요? 국제화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국무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로 62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제가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후보자께서 공무로 여행을 한 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 출장비를 증권 계좌로 입금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증빙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에서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계좌를 제가 제 급여 증권 계좌로 제가 그 계좌 여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여행을 가시고 그 공무여행 경비를 증권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증권 계좌로 받았어요? 그런 거죠? 팩트가. 제가 그 지출을 먼저 했습니다. 팩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행을 가시고 공무로 국가 세금으로 외국을 가시고 그 경비를 증권 계좌로 이체를 했다. 그게 팩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 네네. 본 의원이 여러 개의 자료 요구를 한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네. 그거 하나만 왔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전 중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고 딱 한 건 왔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자료 요구에 지금 계속해서 자료 달라. 오늘 아침까지 자료 달라. 여기까지 오지 않고 한 건밖에 안 왔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아니 저한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 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그러면 자료 지금 없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오전 중에 해달라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그럼 뭐뭐 지금 준비 중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료 준비 중인 게 뭐뭐 있습니까? 아까 국제화 연수 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먼저 그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네. 경비를 받았는데 그 지출한 그 자료를 지금 환전 정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비를 받기 전에 먼저 지출을 했는데요. 네, 그 그건 자료를 알겠고요. 지금 준비하고 그다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그 보유 주식별 취득 경위와 네. 건별 자금 출처 네.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일단 주식별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그 제 명의 주식 거래는 이제 배우자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이름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별 자금 자, 출처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러시면 그 배우자에게 일임한 내용 그걸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도 부부간의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를 안 내시면 부부간의 증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빙서를 저희한테 달라는 겁니다. 왜 안 주셔요? 그 지금 언제 저기 바로 주실 겁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 배우자에게 그 거래를 일임했다는 증빙 자료는 어떤 걸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 배우자에게 무엇을 일임했다는 겁니까? 그 주식 거래를 통장을 일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 통장을 위임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차명으로다가 주식 거래를 한 겁니까? 그 일단 아니 지금 뭐 자료가 지금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저렇게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거 자료 요구 없이는 어떻게 청원에 지금 그 자료를 며칠자로 요구를 했죠? 아니 이게요 저희가 청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추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후보자님 네. 자료 제출을 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자료를 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미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뭘 준비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그럼 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범위가 특정이 안 되거나 좀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뭐 물론 하실 말씀은 있겠죠.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말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네. 변명이라고요. 네네. 그게 법상 금지된 자료가 아니면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당장 오전 중이라고 하면 아까 이해했잖아요. 오전 중까지 전부 제출한다고 했죠. 네. 그래놓고 또 미루면 언제 해요? 이제 범위를 좀 특정을 좀 해주시면,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이테크건설하고 삼진제약에 관련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참여한 현황, 판결문 이거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기본적입니다. 근데도 안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원에 참여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네. 예,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면 그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테크 건설과 삼진제약 관련된 판결 후보자와
후보자가 관여한 그 판결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판결문이요? 예.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일단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네. 제가 다 언론을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을 요청했지 언론에 나온 자료를 요청한 게 아, 아닙니다. 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 판결문은 제가 빨리 준비해서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에 대한 고액 예금 대납 이것도 역시 그 아까 본인이 네. 한 것처럼 그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또는 그 후보자와 자녀들 간에 거래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아무튼 저기 위원장님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내지 않아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조속히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후보자 말이에요. 네. 점심시간 중에 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과 협의해가면서 네네.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 네.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범위를 좀 특정이 안 돼서 네.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네네. 것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료를 다 들으라고 했잖아요. 응? 못 주면 왜 못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제출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요. 그 범위를 특정을 해주시면 최대한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지금 증권 네네. 계좌에 네. 공무 출장 경비가 입금된 거 관련해서 네.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좌에서 어디에 출장을 하는데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고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출금이 돼서 썼고 네. 그 최종 금액이 얼마인데 네. 네. 그 금액에 관련된 상한 금액이 증권 네.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관련 자료 일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단 그 당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로부터 국제화 연수 경비를 받기 전에 저희가 항공권과 숙박을 먼저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전을 했는데 그 비용을 다 배우자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대신 공무 경비를 지출을 했어요. 배우자 계좌로. 예, 일단 저희 그렇게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 개인 증권 계좌로 공무 경비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 경비를 남편이 대납해 준 거예요? 그런 일단 겁니까? 시스템이 아니 내가 이렇습니다. 한정을 예. 시켜드리는 거예요. 계좌를 또 이게 자료를 잘못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저희가 연수를 가기 전에요. 제가 먼저 경비를 이제 사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남편이 네. 대납했다면서요? 그- 후보자의 경비를 남편이 대납한 겁니까? 600만 원을? 그렇게 자료를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 이제 그러면 부부 경제 공동 공동체구만. 아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남편 계좌면 남편 계좌에서 얼마가 인출됐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호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그 출장의 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계좌에서 나왔으며 그 나온 것을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에? 네. 그런 거죠. 네네. 그것이 후보자의 증권 계좌로 그 돈이 들어왔다. 이 얘기죠. 네.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제 질의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뒤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제가 확인하기로는요. 지금 카드 내역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 기간이 참 짜증. 오래전 일이라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대납한 거는 맞죠? 남편이 모든 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대납한 거고 본인의 증권 계좌로 여행 경비를 받았다. 국가 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실무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끄떡끄떡. 자료 가지고 오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갖고 오세요. 예.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늦어도 오후 4시까지는 다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까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후보자? 네, 오후 4시까지 최대한 제출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묻겠는데요. 네네. 그 공무상 출장 경비를 네.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뒤에 그걸 보전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 먼저 없는 사람은 출장도 못 가겠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상한데?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자료에 따라서 그 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 받는 식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예, 어떻든 저 4시까지는 다 제출한다니까요. 그렇게 그전에 되는 거는 되는 대로 드리고 안 되는 거는 최소한 4시까지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이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이 3분이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성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네. 9명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네.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다수 정도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네, 네. 헌법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헌법적인 어떤 결단으로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조정되고 네. 한다.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판사 출신이 9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순한 이제 법률 분쟁에서 나아가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가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하는 것인데요. 네, 그 헌법재판소 구성이 좀 획일화되면은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건 획일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9명 중에 8명이 판사다. 이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 수렴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판사 사회를 가리켜서 굉장히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 출신이 9명 중에 8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네. 자, 본인도 방금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떤 노력을 하실 네. 각오와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견해가 그 옳다라는 그런 전제는 일단 갖지 않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겠다. 네. 현재는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사 출신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보자도 아실 수 있는데 사법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이후에 법원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사법농단 때도 문제가 됐는데 판사들이 헌재로 파견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네. 파견된 판사들이 네. 헌재 내부 여러 가지 비밀들을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여자는 아니지만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파견 제도 자체가 뭐 이건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있어서 뭐 좋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법관을 파견하는 나름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파견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견 제도는 계속 네. 유지하는 게 맞다. 네네. 일단은 뭐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관련돼서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적인 헌법 체계 또 헌법에 기반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초기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원 결정이 이제 위원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있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요. 이제 법원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이제 견해 차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법적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해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해주길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법원 출신일 경우에 그런 목소리가 더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네. 재판소원 허용 여부도 계속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아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논구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재판소원 제도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좀 분장을 하고 있고 이제 상호간의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 취지, 헌법 정신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가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정구 출신 정감윤 의원입니다. 후보 되심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약 6억 6천, 배우자 명의로 28억 8천, 전 재산의 약 한 83%가 주식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처럼 몰빵을, 주식에다 몰빵을 했다. 그 중에 배우자도 판사로 있을 당시에도 주식에 손을 댔고, 네. 후보자 역시도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주식에 손을 댔고, 사실 제가 법사위 제법 몇 년 있었는데, 보면서 전국의 많은 판사들이 경무에 시달려서 심장마비로 정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울산, 대구 뭐 등 몇 번 들었는데 서울고법에서도 42살, 42세 되는 판사가 운명을 달리했죠. 그죠?
검사도 심지어 천안에서 35살 검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때 판사 안식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너무 심한 경무에 시달리니까 몇 년 근무하고 몇 년은 한 해 정도 쉬었다가 또 하는 것도 정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후보자의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정말 심히 우려된다. 우선 제가 딱 보는 그 이미지로는 정말 후보는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런 측면 다 갖췄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만약에 네.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오는 그 충격은 아마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네. 문영배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봤으면 알 텐데 도덕성입니다. 네. 도덕성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이 후보자나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현직에 있으면서 판사로 재임 중에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일상화되고 그 별로 죄의식이 없죠. 죄의식이 판사라는 특수직 때문에 죄의식이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나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빌려 보면 심지어 그 관련 소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회사 재판 사항을 또 심지어 다뤘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정말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의 절대적인 결격 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제 개인 사정, 제 개인 경험을 한번 보면 우리 사실 일반인 저도 옛날에 이 공직 생활하기 전에 그 어떤 주식을 몇백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신문 오면 제일 먼저 신문을 가져와서 보는 게 주식 봅니다.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또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상식도 익히고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전 재산의 83%를 투자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궁금하지 않은 그런 궁금한 적은 없었어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배우자에게 투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나 오전에 제가 네. 들어서 아는데요. 네. 그래도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 83%입니다.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 했는데 그게 오늘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사람이라면 아마 궁금증이 아마 여기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길을 가는 사람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아마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네, 그 저는 말씀, 예, 동의하시죠? 예,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네, 저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고위공직자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5대 비리에 관련된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인사원칙 위배 논란 속에 그대로 장관에 임명됐고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제가 이게 원칙을 적용한 적이 없어요.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예, 다음. 음주운전, 다음.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국민 모두에게 어제 공정한 우리 기회가 문재인 보장되어야 대통령께서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하신 특권 말씀입니다.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진보 언론의 오마이뉴스 오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댓글 보면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형성되었냐는 중요하죠. 제 댓글을 잘하는 경제부총리 시키면 잘하겠네. 이민선이라는 사람을 정권거래소장이나 국민정 이사장을 보내야지. 재판 때리치고 주식이나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우리 후보 혹시 그 말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해야 될 것 생각합니다. 후보 사퇴할 용이 없습니다. 그게 후보자 본인이랑 가족을 위합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내부 거래로 조사받는다는 보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백희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빈번한 주식 거래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 제기가 그 주식 거래한 회사 중에 하나인 이테크 건설과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사퇴해야 될 사안인 거죠, 공직자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금 그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 중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건은 이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조합 사업연합회 간의 그 당사자인 손해배상 사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자체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테크 건설은 참고인에 머물러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네. 결국 그 당시에 이 사건 내용은 기중기가 고압선을 건드려서 주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건 내용 자체로 볼 때 이태그 건설의 무슨 내부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이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결국은 삼성화재보험이 패소 판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오히려 정말 굳이 따진다면 이테크 건설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 피보호자로 되어 있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 건설 거기가 이기는 판결이라는 건 오히려 삼성화재보험이 이겼을 때 이익을 그나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화재보험이 패소를 했죠. 네,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이 판결은 이테크 건설에는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테크 건설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판결. 굳이 따진다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굳이 따진다면 불리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니까 이게 3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지금 이게 펀드 개설해서 계속 납부해 오고 있었던 네, 건 것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네. 펀드로 자녀들에게 납부를 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일정 액수까지는 또 증여세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시기를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둘째 자녀에 대한 그 증여세는 납부를 하시고, 네, 납부했습니다. 네, 첫째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네네. 두 자녀에 대한 다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후보자? 네, 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세무사 말하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 계속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번잡해진다. 이런 그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무적인 그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네. 후보자까지 되신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문제 제기되는 마당에는 네네. 저는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더 네, 낫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대답해 납부하시겠다. 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건 충분히 뭐 의도적인 증여세 탈로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 서면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사법 불신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관예우 의혹을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도 지금 법조계 내에서 이런 정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우리 법관들이 그 정관예우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정관예우 문제가 그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재판을 경험한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느꼈다면 그 저희가 뭐 정관예우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후보자도 정관예우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예우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어떤 그 특정 관계 때문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편의 이런 측면에서는 그 정관예우가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네. 판결 내용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인 도입과 평생 법관 제도의 정착으로 그래서 정관예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후보자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그 정관예우 의혹을 벗어나서 앞으로 영리.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이배입니다. 후보자님, 그 자녀 펀드를 이제 납입해주고 네. 지금 장남에 대해서는 3월 28일자로 증여세를 네. 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장녀는 오히려 이게 성인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있어서 네.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서면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세무사한테 그 조언을 얻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네. 주신 거예요? 네네. 자문을 받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네네.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장남에 대해서는 안 냈어도 되고 오히려 장녀는 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생겼고 네네. 그게 성년이 되는 시점에 그때 봐서 이미 2천만 원 초과한 부분은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지금 성년이 돼서 다시 5천만 원을 공제 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법을 편의적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언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법률가로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게 참 의아스럽거든요. 하여튼 저는 증여세 납부 문제는 이거는 뭐 법률의 부지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증여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이미 증여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은 주식 거래를 직접 한 적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원에서 법원 컴퓨터로도 못 하고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은 뭐 거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못 했을 네, 거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핸드폰에는 거래 뭐 앱 같은 게 깔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으면 남편이 다 하시는 거죠? 네. 배우자분이. 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그 박지원 대표님 아마 질문에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11년에 저기 그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받았다. 네. 예. 그때 2011년에 처음 받으신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S-오일 주식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약 3억 4천만 원의 가액을 받으셨어요. 네. 증여 시점에. 네. 예. 그리고 나서 2012년에는 주식 거래가 없으셨습니다. 계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네. 근데 2014년부터는 주식 거래가 그다음부터 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2013년 동안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한 것을 제가 나는 분석을 했더니 약 9억 8천만 원을 매입했고 4억 8,700만 원을 매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지금 추정컨대는 네. 4억 9,400만 원의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새롭게. 네, 네. 그 자금은 네. 남편분이 그 계좌에 넣겠죠. 제가 그 확인을 한 바로는 예. 그 어때요? 배우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제 주식이 이체가 됐는데요. 예. 그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그 주식을 거래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S-오일도 매입을 처음, 그러니까 매입이 아니라 대체된 이유로 매도는 하셨는데 네. 뭐 그때 매도한 가액이 2억 6천으로 오히려 한 7,500 손해를 보고 파셨어요. 네네. 근데 그 돈으로 그러면 2억 6천 가지고서 1년 동안에 계속 거래를 해서 13억어치를 거래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지금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이걸 일일이 지금 일자별로 제가 정리를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했는데 한 5억 정도의 가량의 입금이 추가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어때요? 알기로는 그 안 됐어요? 계좌가 네. 죄송합니다. 주식이 한 4억 9,500만 원 상당히 주식이 남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가 4억 된 걸로 9,500 이요? 알고 있습니다. 네. 11년도에 아니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게 계속 주식으로 또 입금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순수하게 입금해서 받은 가액은 얼마예요? 그게 4억 9천? 현금을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아니요, 주식으로만. 그 남편 배우자로부터 이체 예.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4억 9,500만 원 정도. 4억 9,500. 예,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제 예, 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주식 매입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남편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800만 원 정도 이게 추가로 그 현금으로 투입된 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걸로 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주식으로 받은 거 4억 9,500에다가 현금으로 3천 몇백만 원 들어왔으면은 네. 이것도 지금 그 6억은 안 되지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식 거래로만 보면은 네.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6억이 넘을 수 있다라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증해 이번에 보셨어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예. 다
계좌를 다 이체되는 확인을 내용 다 확인했어요? 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네. 6억 넘지 않았다. 네, 네, 네. 그건 확실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후보자님과 배우자분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에 그거는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부부간의 네. 주식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나 이런 주식 이체도 명확하게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저희가 계속 네. 분석을 해서 네, 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유독 그 OCI 그룹에 대한 네. 그 계열사들의 주식 거래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이테크 건설이나 상관글라스, 그다음에 유니드 뭐 이런 주식들이 예전부터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배우자분이 네. OCI 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거기 없고요. 네. 컨설팅을 한다거나 업무적으로도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그 소송을 수임한 적은 있는데요. 그 거래 시작은 그 5년 전부터 OCI 주식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이렇게 특정한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중점적으로 산 부분이 특히나 또 업무상으로 늦게라도 그렇게 그 소송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OCI 그룹의 어떤 특정인과 그런 건 없습니다. 배우자가 관련이 있어서 네. 정보를 얻고 거래를 했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해서 네, 네, 네. 여쭤보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예,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CI가 그 구 동양제철화학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중소기업 그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예. 대기업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뭐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네. 네,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네.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혹은 뭐 여러 제사장 신전들의 서 일하는 분들, 네. 신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무결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니까 그 결과 신의 목소리고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네. 혹시 흠결 발견되면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물론 현대 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게 거는 도덕적인 수준은 대단히 높다. 그건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학에서의 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각인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 우리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계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청렴하고 어떠한 하나의 오점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네.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그 과거 가입했던 단체 활동 여기에만 집중됐었는데 그 후보자님은 이 주식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좀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여기 헌법재판관 후보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네. 재판을 하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범죄 혐의점이 많아 보이는 피고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다 해소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가지고 계신 국민으로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확인되지 않은 그냥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무 담임권을 배척하면 그것도 반헌법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좀 네.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네, 네, 있어요. 네. 한 사람의 그런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지켜드려야 할 부분,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네.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연좌제적으로 남편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자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더더군다나 헌법 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네. 노력을 결제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헌법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분배나 또는 소득에 있어서의 형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의 그런 주문이죠. 네. 여기에서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이 깨끗하게 후보자 개인의 공무담임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쨌든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판사로서 그동안 혹은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전혀 어떠한 편향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네.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양심과 오직 헌법에 따라서만 의논에 참여하고 결정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흠결이 없는지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막 하고 본인이 뒤따라가는 형국이기보다는 오히려 네. 저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 조금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네. 라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첫째, 지금 뭐 계좌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네. 혹시라도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업무 중이거나 혹은 어떤 때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보자면 남편께서 거래하셨던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배우자가 그 홈 트레이닝 시스템인가요? 네. 그걸로 거래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가능하겠네요. 입증이. 네, 네. 그 입증을 해 주셔서 지금 오간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둘째, 판사로 계실 때에 다뤘던 재판들과 과연 이러한 주식 거래 배우자가 하셨다 하더라도 같은 가족 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기업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네. 여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이테크라든지 또는 OCI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그간 판사 재직 시절에 소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형사상에, 네. 형사상에. 네. 그 소송 전체. 네. 그리고 그 재판부에 속하지 않으셨음. 아까 제기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네. 언론 보도는. 네. 소송 내용이 많지는 않을 테가 다 나올 거고 그때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언제 가능하죠? 네, 뭐 법원 행정처에 요청하셔서 네, 네, 입증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식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 대 말로 이렇게 가서 괜히 뭐 방송에 보도돼서 너무나 억울하게 본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덧쓰여지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좀 벗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두 번째 나온 문제가 이제 자녀의 증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역시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네. 명백하게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교묘한 절세 수단으로 사실은 실질적인 증여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되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예, 그런 자녀분들의 네. 그런 그 펀드 네. 조성 과정 그리고 납부와 관련된 규정 규칙법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걸 좀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직자와 관련된 재산과 주식 등이 이익 충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백지 신탁도 있고요. 또는 아예 매각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준비하셔서 네. 오늘 내로 반드시 소명을 하셔서 네. 제기되는 의혹들을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말씀이
여당 의원님들이시지만 석연찮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네. 2019년도에 46억 6천이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43%, 47%.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슈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거는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이 없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그 제 명의 주식 거래는 그 배우자가 일임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전화 배우자나 일단은 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남편이 구체적으로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그 본인이 비용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 나왔다면 이 경비를 쓰시고 법원행정처는 본인의 증권 계좌로 620만 원을 7월 7일 날 입금을 시키고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 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후보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계좌에서 620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쓰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여행 경비가 본인의 계좌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그 돈을 50만 원을 추가해서 GKL 주식 215주를 샀어요. 이 주식은 누구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이것도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남편 같습니다.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남편 계좌로 나온 돈이라면 이 주식 누구 겁니까? 답변하셔야 되고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태크 판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판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찮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태크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 그럼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2억 9천이 46억 6천이 된 15년 만에 또 287%의 주식의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특정-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아, 거래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이러한 주식에 상상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 특별한 자료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에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없었어요? 네,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에.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보십시오.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금정하고 후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질문을 보면 이제 뭐 처음 90몇 년도에 그때 재산이 2억 얼마 3억이었는데 지금 40억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질문 취지를 보면 그것이 마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배우자께서 변호사 개업하신 게 언제시죠? 2010년도에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마누라 10년 다 돼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개인의 어떤 가정의 비용은 후보자의 어떤 월급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죠? 실제 그렇게 지출은 제가 했습니다. 예, 가정에 쓰는 거는 이제 후보자께서 버시는 급여로 쓰셨고요. 그러면 그 배우자께서 그 버신 돈은 변호사 10년에서 버신 돈은 대개 뭐 재산 증식하는데 다 들어간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0억이라는 그 돈 중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본 수익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급여나 변호사 보수로 받은 걸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투자해서 그 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수입을 주식 투자에 많이 썼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뭐 주식 투자를 대단히 잘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늘었다.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 40억 늘었다. 이거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은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목에서 뭐 많은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후보자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한 25%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평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거기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자세한 그 손익은 파악을 그동안 안 해왔고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뭐 그 정확히 얼마 손실이 네. 있고 얼마 이득 있고 잘 모르신다 그 점은 말씀이시네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도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못 봤지만 네. 아주 대략 살펴보니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식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식도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평가액이 네. 떨어졌고 네네. 전체적으로 주식 샀을 때 금액하고 갖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25%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식자는. 이테크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손해를 본 손해를 걸로 보고 알고 있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 투자에 그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할 것처럼 하면 굉장히 틀린 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테크 건설 관련 사건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가 그 문제가 된 기중기 네. 이 거기에 대해서 네네. 보험 계약자로서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죠. 그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단단 이게 이제 계약 보험 계약상에 피보험자가 군장건설하고 이테크하고 기타 공사 관련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중기 사고를 낸 기중기 그 회사가 네. 보험 계약상에 피보험자라 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이 관련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보험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네. 그래서 청구 내용이 구상금 청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관한 청구죠.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사무 네. 관리가 아니라 네. 자기의 보험 계약상의 의무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일단 판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네.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는 손해배상 없는다 이렇게 네. 문제가 된 거고 여기서 이테크 건설이라는 건 전혀 쟁점이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네. 사실 뭐 이득이 됐냐 손해가 됐냐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네. 이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지든 이기든 이테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계약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보험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상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지든 이기든 네. 이 사건에서는 네,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 맞죠? 그죠? 네네.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판사 생활만 쭉 하다 보니까 우선 그 재정 지침 같은 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특정 업무 경비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액으로 네. 받으셨죠, 매달. 네, 정액으로 소액 받았습니다. 정액으로 받았어요. 그게 기획재정부 재정지침을 보면 특정 분야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을 해요, 개인별로. 네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어떤 때는 그것을 한 20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10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10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지출 내역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에는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 돈을 정액으로 매일 받아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법원에 이거를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침에 따라서. 예,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네.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네.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만일에 지침에 선생님 이것도 증빙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면 증인도 후보자도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증빙자료가. 네네. 그걸 지금 와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다 내놔라 그러면 없는 거죠. 증빙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증인이 이것을 후보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죠? 재판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런 걸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운영비로 썼습니다.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동급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돈 자체를 자기 계좌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예, 이게 요약을 하면 이 당시는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현금 지급이 된 건데 네. 그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당시에 지출한 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출자는 증빙자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출 당시에는 그죠? 네. 지출 당시에 증빙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인도 후보자도 그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 업무 경비와 관련해서 네네. 조금 전에 송기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법원의 입장은 이래요.
지출 내역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활동과 각종 전문 분야 자료 수집 등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송기현 의원 주장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보자는 네.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스스로가? 제 입장에서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수나 나이나 파격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동의 안 하는 부분 뭡니까? 기수나 나이. PPT 한번 띄워보세요. 바른미래당에서 작년에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이 22기고 61년생입니다. 네. 나이를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22기가 가장 낮은 기수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26기가 지금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파격이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파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자질과 능력, 도덕성 부분에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95년도에 부산대학교, 모교인 부산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문 표절 인정합니까? 그 오늘 제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표절 네. 인정합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문에 그 제가 사례로 든 그 외국 입법 내 외국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95년도 논문 작성은 94년도에 논문 작성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논문 학위를 취득하는데요. 82년도 12월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의 영문 요약본을 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82년도 동아대 논문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논문 통과하기 5년 전에 경북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렇게 파란 줄 쓴 거 보시죠. 똑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하든 이건 분명한 논문 표절입니다. 자녀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세무사가 번잡하다고 하여 이렇게 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무사 번잡하다고 하여. 얘기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할 때 그런 변명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까? 안 하죠.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35억 주식 보유를 하고 있다. 아까 정가비훈 의원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을 하시더만요. 어떻게 해서든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소액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보면은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문제는요, 자녀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불법 증여를 하는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저는 후보자의 재산을 보고 또 다른 불법 증여다. 돈 잘 버는 남편이 부인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의 금융자산, 즉 예금과 2019년 3월 현재 주식 보유 시가총액이 다 합치면 9억이 넘어요. 그것도 8년 만에. 네? 이거는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배운 사람이 더하다고, 돈 잘 버는 남편이 부인인 후보자에게 불법 증여한 거예요. 네? 후보자 부장판사 월급 얼마입니까? 실수령에.
한 달에. 그 네? 매달 다른데요. 한 평균적으로 글쎄 평균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 7, 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다 모아야 7, 8천. 예? 생활비 써야 되죠. 8년 다 모아봐야, 예? 5억, 6억도 안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런데 후보자의 현재 예금과 주식 보유 시가총액이 9억이 넘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녀에 대한 불법 정려뿐만 아니라 남편이 후보자에게도 불법 정려를 한 것이다.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볼까요? 오늘 모 언론 매체에서 나온 칼럼이 하나 있어요. 예?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요.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잘난 척, 국민 기만한 진보의 거짓과 이선, 양심의 소리 들어야 도덕성 회복. 남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파격적으로 기수 파괴하면서 이렇게 됐냐. 남편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본인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발기인이고, 동생, 예? 민변 사무처장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독립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이고, 조국 참여연대,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민변 사법위원장 전. 이 인맥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후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 도덕성, 자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코드만 맞으면 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때 하시죠. 네, 1분 들어. 사실 아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원에서 해명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의 특정 업무 경비 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증빙자를 제출을 했나요, 안 했나요? 따로 증빙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증빙자를 제출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원의 건이 보관이 안 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송기현 간사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감각을. 네. 송기현 간사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상 준비됩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주장하셨는지를 저는 제 말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십시오.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고 누구한테 줬을 때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집행 내용 확인서를 갖춰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해라. 이건 국회도 지적했고 감사원도 지적했고 기재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무 분야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난 법을 몰랐다. 그런 지침을 받은 적 없다. 사무처에서 나에게 그런 법적상 지침, 예산법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못했다. 변명입니까? 그런데 어디에 썼다는 증명서, 그 다음에 집행 확인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횡령이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잖아요. 보자, 횡령 맞죠? 그만해. 특정 업무 경비. 자, 자료 제출. 예, 그만들 하시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판사로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보리라 이렇게 예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빨리 또 했다고 해도 너무 빨리 찾아왔죠. 제가 보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주변 관리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갖고 살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이다,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부부 재산 42억 중에 35억 원의 주식 거래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큰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주식 거래에 대한 도덕성 검증만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영배 후보자와 청문회의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역량, 본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지, 남편이 주식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예? 그것이 이미선 후보자의 재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논쟁을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앞서 김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예? 주변 인물들이 다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지방대의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돼야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뭘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자, 지금 일관되게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자체가 도저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최종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분들이 주식 거래를 전부 35억이나 되는 거래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그 차명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경우 합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3조 금융실명거래 사망 3호에 보면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유정 후보자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 여기서 청문회 받다가 고발 조치돼서 결국에는 같은 법무법인 동료들 3명이 지금 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다가 남편 잡겠다고 지금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PPT를 넘겨주세요. 2018년 최근입니다. 작년에 2018년 1월 12일 날 5번에 걸쳐서 총 5천여만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후보자 이름의 주식 계좌에서 매수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했겠죠. 이것도 남편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후보자 남편은 같은 기간에 1월 2일부터 17일까지 그 뒤에 이어보세요. 1월 2일, 1월 5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6일, 1월 17일에 걸쳐서 2주간 토탈 6억 4,900만 원 정도의 이테크건설을 매수합니다. 이거 요번에 알았습니까?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혀 주식과는 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2018년 2월 1일 날 이테크건설은 2,700억 상당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공시를 하게 됩니다. 2,700억은 이 이테크건설 규모의
굉장히 큰 그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남편은 34회에 걸쳐서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그 다음 날 공시 발표 후에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매수가 11만 원에 샀던 후보자의 계좌에서 산 것과 후보자 남편이 산 것 무려 41%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이테크건설 주식 비중이 부부 주식이 35억 중에 17.5억 정도 되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익 실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법조인이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174조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에 따라서 처벌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테크건설은 코스닥 상장돼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6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2주간에 집중 매입한 다음에 2월 1일 날 바로 이런 큰 규모의 건설 수주 공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조사해봐야 될 사항이죠. 네, 그 지적에 그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저도 그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고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남편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제가 얘기입니다. 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만 이테크 건설 주식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거래를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판사할 때 예? OCI랑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루된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남편 또한 예? 특허법원 본인이 행한 판결과 연관되어 있는 아모레퍼스핏과 11건의 사건을 네, 그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테크건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월달에 매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시된 수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요? 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떨어져서 매도를 못한 시점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다만 그 다음날 공시 이후에 아까 말한 41%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6억 5천만 원을 매입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는 네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남편이 어떤 경위로 이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공시, 그 수주 공시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다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달한 거죠. 예? 여태껏 하루 종일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주질의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인도 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듣고 그렇네, 그렇겠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관 아닙니까? 네네.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네. 내가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 내용들은
이미 뭐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네. 그런 걸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관 부부, 네. 물론 남편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은 네. 법관인 부부가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심받는 부분도 네네. 꽤 있다. 네네.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판사를 지낸 제가 보더라도 네. 아주 특이해요. 네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판사를 하면서. 네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물론 개업한 이유가 대부분 이유가 되겠지만은 수많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응? 그리고 그 주식 거래 중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잘 모르는 주식들이야. 원래 건설회사는 자산이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만 따가 하고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 주식 사는 사람 저는 별 못 봤어요. 응? 오히려 그런 건설회사 주식이 줄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특이해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일반인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하물며 법관인 사람이 이런 주식 거래를 한다. 이거 정말 전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요. 자, 후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네. 후보자만큼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 적 있나요? 주변에 그렇게 주식 거래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일단 뭐 그런 관련 얘기를 안 해봐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저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같이 판사하면서 동료 판사들이 이런 주식 거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말이죠.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 여동생, 뭐 가족들이 전부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성향으로 보이는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에 다 소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뭐 남편, 여동생 뭐 다 왜 그렇죠? 이런 걸 제가 묻는 이유는 네. 법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주식을 많이 가져 있고 또 이런 진보 성향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한 그 자체가 법관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한 다음에 네, 답변 네, 기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법관은 재판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네. 지금 대법원 법관 윤리강령 6조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나와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관련된 그런 재판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 거래를 하고 이런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게 되지 않아요? 네, 제가 본인은 네, 네. 본인은 아주 중립적으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네.
의심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 강령에도 네네. 의심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네. 왜 그런 행위를 해요, 근데? 제가 네? 그리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어서도 안 돼요. 네네. 지금 이런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돈이 오가는데 돈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지 않아. 자기 재산이 줄었다가 늘었다 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을 리가 없지. 남편도 분명히 뭐 퇴근 후에 밤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후보자도 남편한테 오늘 뭐 샀어? 뭐 팔았어?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이게 상식이에요. 국민도 다 그렇게 본다고. 부인은 그냥 일체 뭐 모르고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남편이 다 하겠지 뭐 일체 관여 안 하고 모르고 아예 모르고 지내고 연말에 가서 재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 주식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주식 거래를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후보자의 거래지 남편은 그냥 거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거래 행위에 그 후보자의 이 어떤 그 사후나 사전 어떤 승낙 내지는 뭐 양해를 받고 하는 행위 정도 행위자에 불과한 것이지. 네. 법적인 거래 주체는 당연히 네네. 후보자잖아요. 네. 그걸 뭐 남편이 다 했다 이렇게 퍼넘기면 됩니까 그게? 제가 국민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확실한 변명을 해보든지. 네네. 예. 예, 제가 그렇게 상식에 맞는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쭉 내가 지금 의문 삼은 거. 네네. 먼저 제가 이런 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이제 국민들로부터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테크건설 주식에 왜 집중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경제 쪽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일단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군장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 군장에너지가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성장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2007년부터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거래 스타일을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 이런 특정 회사 주식을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네네. 지엽적인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네. 법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왜 했냐 이 말이야. 네. 법관윤리강령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네. 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런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런 주식 거래를 하고 이념 편향적인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냔 말이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기고 그동안 세세히 꼼꼼히 참 챙겨보지 않은 거는 제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남편도 법관일 때부터 네. 그렇게 주식 거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법관인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런 행위를 연말에 적어도 재산 신고하면서는 알게 될 텐데 왜 그 남편한테 이 판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의심받는다, 누가 우리 판결 믿겠냐,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왜 못해요?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일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예. 댓글로 갖다 드리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하는 거 보면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이게 박사도 아니고. 예, 마치겠습니다. 댓글 좀 보여줘, 댓글 좀. 예. 됐습니다. 지금 어떻든
예, 이완영 의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냈다고 청문 요구서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네. 후보자님, 그 네. 법원 도서관에 게재하는 거하고 네네. 사법발전재단에 게재할 때, 네. 뭐 게재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뭐 연구비를 받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사법지인가요? 그 사법발전재단에서 나오는 사법지 거기에 게재했을 때는 제 원고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 도서관에 게재할 때. 그건 따로 그 지급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네네. 우선 이렇게 주로 사법발전재단 법원 도서관에 네네. 계속 많이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도 올렸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라든지 게재에 따른 수당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수령 금액 이해되셨죠? 자료를 예.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자료 제출 시점 마감 시점이 4시까지인데요. 지금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은 다 드렸나요? 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저 한 10분간 휴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죄송합니다. 예. 정회하는 시간 중에 해당 위원님들께 해당 위원님들께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저 자료 여러 부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세요. 예, 지금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